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넷생남 이시안 쌤 그리고 김승현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 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 진행할 벌칙 공개해 볼까요? 그 도건 학생한테 네. 딱밤 맞기를 좀 하면 어떨까? 아, 도건 학생은 싸대기를 원할 것 같은데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뺨이라는 표현을 놔두시고 왜? 도건 학생이 저한테 쌓인 게 많아가지고 네. 뺨이면은 좀 제 뺨이 남아나지 않을 것 같아서 아, 그래요? 딱밤으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생들의 셀프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공부해볼까요? 열려라 단톡방! 어이구. 인턴에 합격을 했나 봐요. 네네. 일단 태원 학생 축하드리고요. 아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예. 자, 일단은 그래도 우린 톡방 퀴즈를 풀어야 하니까요. 그쵸. 네, 또 먼저 톡방 퀴즈 규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너 언제까지 설명해요, 그거는? 글쎄요, 이제 모두가 알 때가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승현 알겠습니다. 학생 알죠, 규칙? 문제 나가고 5초 안에 대답하면 되고 그쵸, 모르는 그쵸. 게 있으면은 네. 시안 쌤한테 물어보고 네네. MC 찬스도 있으니까 잘 쓰면 되고 뭐. 좋아요, 좋아요. 와, 정확해요. 예. 잘하고 알겠습니다. 있네요. 자, 그럼 오늘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네.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는 누구일까요? 그 일본 사람이 뭐 3년 연속으로 일본에서 상을 받았다 이래가지고 뉴스에서 봤던 것 같아서 네. 네, 저거는 바로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초 카운트 주세요. 네, 정답은 오스미 요시노리. 오즈미 요시노리? 오스미 요시노리. 오즈미? 정답입니다. 지금 3년 연속이 뭐냐면 그 전전년도에는 노벨 물리학상, 네. 그다음에 작년에는 물리학상과 생리학상, 그다음에 올해 또 생리학상 해가지고 대단하네요. 기초과학 분야에서 받은 거거든요. 네. 사실 기초과학 분야는 아무래도 그 미국이나 서양 쪽에 좀 강하다, 그러니까 동양은 그런 게 약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서 노벨상 수상자 전체로 보면 20명이 넘어요. 그런 식으로 기초과학이나 이런 부분들에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지금 못 받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몇십 년간은 아마 기초과학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씁쓸한 거죠.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홍콩 및 해외 투자자가 홍콩 거래소를 통해서 상하이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학교 화장실 소변기 위에요. 네. 그 이렇게 시사 상식들을 이렇게 붙여놓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저걸 봤었는데 소변기 위에요? 그 소변기 위에 이렇게 딱 눈에 벽 올라가는 그 부분에 아, 벽 부분에? 네, 벽에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요. 보통 학교들은 명언이 붙어 있거나 그렇죠. 수경 금지 뭐 이런 거 붙어 있는데 시사상식이 붙어 있다니 진짜. 그러네요. 바로 맞춰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초 카운트 주세요. 정답은 후강통입니다. 후강통. 통? 틀렸어요. 정답은 후강통이었습니다. 후강충이에요. 아깝네요. 아깝습니다. 뭐 상하이를 뜻하는 후, 그다음에 홍콩을 뜻하는 강 해서 주사의 퉁 이렇게 그러니까 커넥트라는 뜻으로 말하자면 이게 그 서양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 중국 주식을 사긴 힘든데 저렇게 간접적으로 홍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상하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안타깝게 오답이었고요.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두 나라가 현재의 환율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돈을 상대국과 교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최초 계약 때 정한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환해지의 목적으로 저걸 한다 그랬던 것 같은데 네. 통화 수합 이렇게 아, 그래요? 바꾼다 그래서 네, 그 맞는 말이죠. 네, 아, 그래요? 네. 자, 5초 카운트 주세요. 정답은 통화 스왑입니다. 스왑. 왑? 네, 정답입니다. 저쪽 나라와 이쪽 나라의 환율을요 좀 어느 정도 교환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환율을 정해놔요. 그래가지고 필요할 때 그쪽 돈을 좀 줘. 그럼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줄게라고 해서 그 교환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좀 환율을 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제도를 쓰는데 뭐 대표적으로 일본과 그 통화사업 제도가 있다가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이 예전에 독도를 방문하면서 원래 그런 것들을 연결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연장이 안 돼가지고 그게 이제
안 됐었던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유명해졌죠.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기존 전통적인 수업 방식과는 정반대로 수업에 앞서 학생들이 교수가 제공한 강연 영상을 미리 학습하고 강의실에서는 토론이나 과제풀이를 진행하는 형태의 수업 방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 알아요? 아니요, 모르는 것 같아요. 일단 영어입니다. 그렇죠. 이런 신발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플랍. 플랍. 땡땡 플랍. 오늘 영어 너무 많이 나와. 죄송해요. 아니에요. 예. 자, 그럼 5초 카운트 주세요. 대단하네요. 다 왔어요. 프리러닝? 정말. 이렇게까지 아니, 다 얘기해도 정답은 플립 방금 러닝이었습니다. 진짜 화났었어요. 그래서 와 콧바람이 이런 바보, 이런 바보. 이런 바보. 왜? 프립 러닝이라는 건 뭐냐면 저게 네.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거꾸로 학습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은 우리가 강의를 들은 다음에 그거를 체크하는 방식이었잖아요, 집에서. 네. 반대로 집에서 먼저 강의를 들어요. 그 다음에 와서 체크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거꾸로 역진행된다고 해서 역진행 수업 방식이라고 그쵸, 그쵸. 하고요. 거꾸로 학습이 프립 러닝이에요. 네네. 실제로 그 미국의 중소대학 같은 경우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좋은 의도잖아요. 강의 같은 걸 미리 하고 그걸 체크하는 거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딱 그 1대1 맞춤 학습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제 문제는 강의를 MIT나 하버드 대학의 그 교수님들 강의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체크는 이제 자기 대학의 교수님들이 하니까 약간 좀 뭐랄까 빈익빈 뒤입고 양극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느낌이라서 약간 좀 그 논란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앞으로는 좀 미래의 교육 방법이라고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네. 파이낸셜 타임스는 스위스 UBS, 독일 도이체방크, 미국 뱅크 오브 뉴욕 멜론, 스페인 산탄데르 등 세계 4대 은행이 글로벌 금융 중개업체인 ICAP와 함께 땡땡땡땡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 가상화폐 만들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거래 내역을 기록한 일종의 거래 장부이기도 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렵네요. 예. 정말 모르겠으니까. 진짜 모르겠어요. 네, MC 찬스 한번 써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요즘 계속 재환이 형을 믿었는데 네. 오늘은 네. 보미 누나 찬스 쓰겠습니다. 이게 좀, 이거 너무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럼요. 한번 골라보세요. 못 보겠다. 자, 5초 카운트 주세요. 과연? 네, 정답은 블록체인입니다. 네, 정답이네요. 합니다. 이렇게 입이 칠해서 뭐합니까? 나눠 놓는 거예요. 기존에 어떤 그 저기 거래 내역 같은 것들을 거래 장부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서버에 나눠 넣어 가지고요. 실제로 이렇게 나눠 놨는데 나중에 이걸 다시 할 때는 얘네들이 다 승인을 해야지 이게 다시 열리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보안 기술이 되는 거고요. 저는 가상화폐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블록체인인데 이게 굉장히 큰 보안 기술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서버에 이걸 그 보안을 해놓으면 이걸 뚫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그런 것들 다 모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보안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쉬운데도 네. 뚫기는 어려운. 그래서 앞으로는 블록체인이라는 부분이 많이 연구가 이번 연도에 많이 연구가 되고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연구해야겠다라고 지금 연구가 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톡방 퀴즈 풀어봤습니다. 네. 아슬아슬하게 커트라인에 걸치면서 오늘 벌칙이 면제가 됐어요. 오늘 어땠나요? 오늘 이렇게 한 글자씩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요. 오가 우가 되고 막 이렇게 받침 빼먹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오늘도 되게 유익한 시간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깜짝 놀란 게 사실은 그 오스미 요시노리라든가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네. 그 정말 이게 불과 며칠 안 된 그런 건데 그 정말 시사적인 부분을 나름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구나. 아무리 화장실에서 봤다 하지만 후광퉁 이런 것도 알고 있는 게 사실 쉽진 않거든요. 나름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구나를 좀 느꼈네요. 자, 이번엔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공부해볼까요? 네.
앞서 퀴즈를 통해서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노벨 문학상은 올해 특이하게도 대중음악인이 받았습니다. 바로 밥 딜런인데요. 재한 씨 이 소식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드디어 이제 음악인들 또는 창작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권위 높은 상을 받을 만큼 문화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마다 10월이 되면 전 세계는 노벨상 수상자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해지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뭐 늘 남의 잔치를 구경하는 기분입니다. 왜 그런지 오늘은 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밥 딜런의 그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요. 혹시 대중음악 가사가 노벨 문학상을 꼽힌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그 노래 가사도 어떻게 네. 보면 하나의 시이기 때문에 문학적인 가치가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요. 그 노벨 문학상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수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관련 뉴스를 보고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어떤 기사들이 있습니까? 자, 첫 번째 기사를 보시면요. 일본의 과학 분야 22명 등 노벨상 25명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한우물 정신 과감한 지원이 절실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일본이요 3년 연속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면서 과학기술 강국으로서 굳은 위상을 재확인했다로 시작을 하는 기사거든요. 오스미 요시노리, 아까 우리 퀴즈에도 나왔지만 도쿄 공업대 명예교수가 3일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선정이 됐고요. 일본은 실제로 2014년 그다음에 3명의 물리학상을 수상하고요. 2015년에는 생리의학상과 또 물리학상을 수상을 했기 때문에 3년 연속 과학 분야의 수상자를 배출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 패전 후 일본이 계속적인 과학기술에 어떤 그 투자를 했기 때문인데요. 일본의 과학기술은 1970년, 80년대부터 정부가 외국의 지식을 수입하는 것을 넘어서 기초과학기술을 자체 육성하기로 하면서 반환점을 맞았다라고 하는데 이 다음부터 이제 계속 노벨상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일본 과학계가 폐쇄성을 극복하고요. 활발하게 교류하는 것이 노벨상 양산의 비결이라는 얘기를 또 해요. 일본 최고 대학으로 평가받은 도쿄대에서 공부한 실력 있는 학자들이 지방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후진을 양성하며 새로운 거점을 만들고 이렇게 퍼져나간 인재들이 활발하게 교류하며 일본 과학계 전반을 끌어올린다라고 하니까 또 당연히 그 지방에서의 거점들이 마련되니까 거기서만 공부하신 분들도 그런 그 노벨상 수상자들의 그런 얘기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론까지 알 수 있는 거여서 그런 것들이 기초가 잘 돼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사도 알아볼까요? 두 번째 기사는요. 기초과학 키워야 노벨상 보인다라는 기사인데요. 사실은 기초과학은 뒷전이고 돈 되는 곳만 몰리고 있다. 그런 것들을 또 비판하는 기사거든요. 네. 역시 올해로 3년 연속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한 그 일본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고요. 근데 안타까운 건 한국은 노벨상, 역사상, 과학 분야에선 한 명의 수상자도 지금 내지 못했다. 네. 그런 얘기를 또 합니다. 연구 일선에서는요, 정부가 당장 돈벌이가 되는 분야에만 몰리고 기초과학 연구에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그 비판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연구과제를 수주하기 위해 투서 같은 거를 하면서 과도한 경쟁과 공무원이 절대적 영향을 행사하는 어떤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연구 예산 배분 과정 이런 좀 약간 공무원적인 그런 부분에서 행정적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런 것들이 과학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행정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생긴다라는 그런 그 진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학기술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ICT 분야, 그 인터넷이나 이런 쪽 있죠. 한마디로 당장 돈 되는 분야, 네. 당장 눈에 보이는 분야에만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앞으로도 기초과학 같은 것들이 그 차근차근 커갈 그런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까 앞으로도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그 우려가 많이 담겨 있는 기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기사를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요. 우리 승현 학생은 첫 번째 기사는 어떻게 봤나요? 저는 그 첫 번째 기사에서 네. 한우물 정신이라는 단어가 딱 눈에 들어왔는데요. 한국은 약간 새로운 기술이나 이슈가 생기면은 거기에 이렇게 약간 집중하면서 어떤 기초 과학에 대한 집중도가 좀 떨어지는 편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한국과 일본의 그런 노벨 과학 분야의 수상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이 과학 분야에서 2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그 바탕에는 코펜하겐 정신이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인가요? 한마디로 그냥 그 너나 없이 야자 타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와. 그러니까 연구자면은 그렇죠. 네. 사실은 우리나라 교수와 제자의 관계는요. 교수가 말한 관계. 걸 그렇죠. 예. 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제자가 말을 안 들으면 인분도 먹이고 막 맞아요.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예. 우선. 근데 여기는 일본의 이화학연구소라는 게 있는데 이게 1917년 출범한 100년 된 민간과학연구소래요. 이때 그
니시나 요시오라는 사람이 1920년대 유럽으로 유학을 떠나서 다시 돌아와서 현재 자유로운 분위기를 여기서 또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과 제자의 구도가 없어지고요. 같은 연구자로서 대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선생과 제자에서 제자가 뭐가 있어도 이건 이런 거 아닐까라고 해도 선생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 그건 틀렸습니다라는 말을 못 해요. 선생님 그거 말고 이렇게 해보는 거 어떻습니까라고 못 하는데 같은 연구자 입장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더 나중엔 그 방목형 그러니까 교수인데 제자가 뭘 하든 알아서 해. 방목형 그런 교수도 나오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자유로운 연구 풍토를 조성했기 때문에 네. 지금 같은 일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승현 학생이 한우물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일본의 이 노벨상 수상자들은 오랫동안 한우물을 팠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노벨상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건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연구 활동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너무 단호하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도 불가능하다라고 단호하게? 네,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한우물, 그러니까 하나의 연구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깊숙이 파야 되는데요. 네. 실제로 문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정부의 지원금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그 주제를 계속 바꿀 수밖에 없어요. 뭐 BK 사업이라는 거 뭐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딱 하고 또 하나는 또 그런 내가 좀 관심 있어서 꽂혀 있는 주제를 해야 되는데 네. 교수와 학생의 관계가 딱 선후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네. 교수가 이런 주제를 연구해 그러면 바꿀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관계. 그다음에 또 지방대 교수잖아요. 지방대 교수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연구가 아니에요. 뭐야? 학생 모집. 요즘에 지방대 학생들이 없다 보니까 네. 고등학교 가가지고 강연하면서 우리 학교 와라 이런 식으로 해야 돼서 그런 부분들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연구에 매진할 기회가 많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연구를 해가지고 유명한 교수일수록 또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렇게 한우물 파고 딱 이렇게 연구에만 매진할 환경이 그렇게 크게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두 번째 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어떤 부분이었나요? 그 기사의 앞부분에 네네.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자잘한 논문을 내는 경우가 많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기초과학의 경우에는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보여주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제 성과를 내놔라 이러니까 이제 그건 단기간에 보여줄 수 있는 것들만 좀 하다 보니까 네. 기초과학에 대해서 좀 성장이 더디다 그래야 되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과학 분야 노벨상의 경우에는 성과가 공유되는 기초과학 분야에서 나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네, 그 네이처지가 비교한 걸 보면요. 한국이 국내 총생산 대비 R&D 투자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장기적 투자에 인색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R&D 예산 자체만 보자면 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민간과 정부 연구기관을 합쳐서 전체 R&D 예산은 2014년 기준으로 한 네. 80조 정도 돼요. 근데 뭐 그것도 큰 돈이지만 그렇죠. 미국이랑 비교하자면 미국은 507조, 중국은 409조, 일본은 403조. 근데 우리는 무슨 소리인가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80조. 그러니까 이것만 자체로 놓고 보자면 굉장히 적은데 근데 사실은 사람 수도 있고요. 그런 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GDP 대비 R&D 예산을 따져보니까 오히려 한국이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동안에 1위를 고수한 게 이스라엘인데 4.11%인데 이런 부분을 4.29%로 한국이 앞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GDP로 보자면 이런 대비로 보자면 굉장히 높은 비율로 이걸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앞으로 5%까지 확대한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R&D라는 게 기초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당장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돈 되는 ICT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노벨상이나 이런 부분 기초과학과는 좀 관계가 없는 부분에 R&D가 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네. 물론 우리나라 과학 정책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노벨상 수상자 선정 절차를 보면 우리로서는 좀 후보자가 되기 어렵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네.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노벨상을 누가 추천하느냐라고 한다면 노벨위원회가요 9월에서 10월 사이에 노벨상 수상자 후보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한테 이거 이메일을 발송한대요. 한 3,000명 정도인데 이게 추천권자로 선정된 이들은요 전 세계 과학 아카데미 회원들, 역대 노벨상 수상자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잘 나가는 과학자들인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에는 잘 나가는 과학자가 없는 거잖아요. 네. 노벨상을 받은 사람도 없고 실제로 이제 노벨상을 받은 사람 없는 건 당연하고요. 미국 국립과학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인이 31명, 중국인이 19명인데 한국인이 4명이래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한국인이면 사실 한국인 연구자들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아, 저 사람은 굉장히 좋은 건데 지금 그 부각이 안 돼가지고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추천해가지고 좀 보여줄 수 있겠어라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추천하는 사람 자체가 워낙 적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아예 후보가 될 그런 기회도 지금 없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취준생의 뇌를 섹시하게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이시안의 족보를 열어라! 자, 선생님. 네, 족보를 열어주실까요? 네, 열어보겠습니다. 네. 짜라란. 짜잔! 기초과학을 육성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현실적인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도 실전 면접처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현 학생 답해볼까요? 네, 저는 기초과학을 육성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과학자의 자율과 창의가 보장되는 제도와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정부가 기획하는 어떤 정부 주도형의 주문형 연구 사업이 지금 주된 방향인데 연구자가 과제를 정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지원의 비중을 늘리면서 장기적 성과를 기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초과학은 약간 공학과는 다르게 경제적인 가치가 이렇게 눈에 드러나지 않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인식하고 어떤 장기적, 집중적으로 투자할 과학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이제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 지원 플랫폼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말하자면 한마디로 창의적인 환경을 조성해줘라. 그러니까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하게 해줘라 이런 얘기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구는 지원해주고 누구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기준을 삼아요? 이제 그런 과학적 가치라는 거를 어떤 뭐 정부가 그냥 정부에서 정하거나 뭐 기업이 정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또 우리나라의 그 기초과학 연구를 위해서 외국의 그 힘을 빌려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럼 당장에 급하니까 외국의 그 도움을 바로 받자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그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코펜하겐 그 정책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외국의 좋은 부분들을 가지고 그걸 몰라서 심지 않는 게 아니라 워낙 그런 어떤 도제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좋은 게 있어도 그걸 가지고 와서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외 전문가들을 데리고 오는 이런 방식으로 좀 학연 지연 이런 부분들을 끊으면 그게 계속 반복돼서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약해져서 한국 안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게 장기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축구팀 감독을 봐도요. 학연 지연 혈연을 끊기 위해서 히딩크 감독이 와가지고 좋은 성과를 냈어요. 그 다음에 근데 그 다음을 보면 계속 그분이 계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장기적이란 부분이 오히려 훨씬 더 부족하고요. 잠깐 용병이니까 잠깐 왔다 가면서 그 뒤는 오히려 그런 큰 흐름이 없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유의 문제는 이제 어떤 기업에서 출제를 좀 하는지 네. 또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제가 보기엔 뭐 그런 연구소라든가 그 공기업이나 이런 쪽에는 연구소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이 부설 연구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아마 좀 관심 있게 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자, 그렇다면 실전이라면 어떻게 답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되게 좀 편하게 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창의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그런 것들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그런 그 객관적인 거를 좀 들여오자. 네. 그런 건데 이게 그동안에도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은데 단기적인 정책이라든가 잘 안 됐어요. 장기적으로 실제로 현실적이지만 어쨌든 장기적인 게 뭐냐라고 해서 조금 더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가볍게 그러니까 늘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했기 때문에 좀 대답에서는 좀 미흡했던 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승현 학생님 이제 선생님 평가 어떻게 들었습니까?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답변은 애초에 기초과학을 지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기초과학의 이제 인재들을 많이 끌어올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자 이랬는데 매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저게 나을 수도 있죠. 잘 됐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답을 다 적어놓고 네.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해서 새로 적은 답이거든요. 또 아까도 말했지만 기초과학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초과학을 담당할 아이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현재 과학자 꾸민 아이가 없어요. 기초과학이 야 이런 게 좀 필요해. 물리학자가 돼.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화학과를 가잖아요. 그럼 화학과하고 생물과 가는 친구들은 다 뭘 생각하냐면 2학년까지 하고 약학대로 편입해야지를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얘기한 그런 식의 그 어떤 기초 과학을 담당할 아이들, 학생들을 육성하겠다는 것 오히려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있음의 족보 확인해 봤고요. 이번엔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공유하고 있는 주제 알아볼까요? 네, 뭐죠? 이번엔 좀 약간 말랑말랑, 아까 어려웠잖아요. 네. 말랑말랑하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성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네. 자신이 노벨상을 받는다면 어떤 기여를 받게 될 것인가. 요걸 한번 생각해보자는 문제예요.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제가 이미 받았어요? 문과이기 때문에 아, 예. 과학적으로 상을 받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받는다면 세계 노벨 평화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쌀이 요새 많이 풍년이 돼서 많이 남아 돌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신발 브랜드에서 네. 신발 하나를 사면 신발이 없는 아이에게 신발 하나를 주는 그런 네네. 신발 브랜드가 있어요. 있었죠. 아시죠? 네, 네. 그것처럼 우리가 쌀을 하나 사면 네. 대신 원래 쌀값보다 좀 더 비싼 가격의 쌀을 사야 해요. 네. 그러면 이 쌀 한 포대를 똑같이 뭐 시리아 난민이라든지 북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남아도는 쌀도 해결하고 예, 그리고 그쵸. 불우이웃을 도울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리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어려운 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좋네요. 자, 우리 승현 학생은 어떤가요? 저는 노벨 문학상 생각했거든요. 네. 저도 보미 누나처럼 문과다 보니까 일단 과학 관련된 상은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았고 남은 네. 게 이제 문학상, 평화상, 뭐 경제학상인데 저 아시다시피 제가 경제에 정말 취약하기 때문에 남은 게 이제 평화상, 문학상인데 그래서 문학상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네. 원래 저는 여행 수필 작가가 진짜 인생 마지막 꿈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냥 세계 유명한 여행지 말고 이렇게 지구촌 곳곳에 숨어 있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지구의 보물들을 잘 찾아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네. 그런 여행 수필 작가가 되면 좀 이렇게 지구 전체 차원의 좋은 이바지를 했다고 노벨 문학상을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럼 우리 톡방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 학생, 노벨 리액션상. 상을 새로 만들었네요. 네. 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 마치 소설을 직접 들려주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리액션을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듣곤 했다. 몇십 년 뒤에는 사람과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에게 메리트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다혜 학생, 노벨 얼리 어댑터상. 눈 깜박할 사이에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고 신조어도 등장하곤 한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개인적으로 빨리 습득하는 편이다. 태희 학생, 아마도 하나의 조직에 포함돼서 탈 것이다. 사회단체에서 소속돼서 활동하는 것 중 세계 기아 빈곤 퇴치를 위해 획기적인 방법을 발견한 공로로 평화상을 수상할 것이다. 아마 제 조직에 속해서 상을 받게 되나 봐요. 유실 학생, 노벨 평화상. 언론인으로서 정치적 이슈를 제공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알림 창구 역할을 수행하면서 세계 평화에 영향을 미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이 있었네요. 이 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기업의 면접 문제를 가정하고 하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가 왜 나오는지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문제 자주 나와요. 자신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면 어떤 영화를 만들 수 있는가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주 나오는데 왜 나오냐면 개인의 어떤 특성을 좀 알려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김태희 학생, 김유실 학생 같은 경우는 좀 지나치게 좀 딱딱하게 고지고대로 접근한 편이고요. 온유 학생이나 다혜 학생 같은 경우가 자신의 어떤 특징이나 장점을 좀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둘 중에 뽑는다면 그래도 온유 학생이 왜냐하면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경청하고 그분에 있어서 공감을 잘하는 편이다라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살짝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기업에서 면접 문제 나왔을 때 네. 답변하는 방법은 약간의 창의성. 지금 승현 학생도 재밌네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네. 창의성을 보여주면서도 자신의 장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전략적인 답변이 되었었죠. 그래서 저는 네. 온유 학생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온유 학생이 베스트 댓글로 선정됐습니다. 축하해요. 네, 오늘의 이슈, 해마다 화제가 되고 있는 노벨상 발표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현실과 앞으로 필요한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 노벨상은 마치 크리스마스 같아요. 네. 그때 크리스마스 때만 이렇게 빈민구제 이런 데 해가지고 네네. 관심 쏟고 기부에 관심 쏟고 하다가 또 싹 잊어버리고 노벨상 때가 되면 항상 기초과학 어떻게 고민을 하다가 또 싹 잊어버리는데 그렇죠. 사실 이런 것들을 계기로 정말 기초과학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 국민들이 같이 도와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거든요. 그런 계기가 이번에 좀 되었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저기 승현 학생 어땠어요? 저는 그 단순히 노벨상을 받냐 안 받냐 이거보다는 기초 과학의 발전과 수준이 어떻게 보면은 기술과 문화의 발전에도 이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일본의 어떤 노벨 과학상 이런 걸 받는 걸 보면서 하나의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도 이제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